자, 오늘은 그 4.15 총선이 있어서 선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국회가 이제 공식적인 전국적인 국회가 처음으로 생긴 게 1948년에 생겼어요.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해방 이후에 1945년도에 이렇게 국회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미 군정이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이 끝나는 1948년도에 4월 달인가? 그때도 4월 달인가 보다. 3월 달인가 4월 달에 총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헌국회, 그러니까 1948년도 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고요. 한 200명인가 203명인가 이렇게, 지금은 300명인데 그때는 200여 명 정도 됐었어요. 그렇게 당선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뽑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뽑았어요. 처음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이때 이제 헌법을 제헌해서 발표를 해서 처음 국회를 열었고, 처음 이렇게 헌법을 발표했다라고 해가지고 제헌국회라고 해요. 국회, 그 처음 국회를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제헌국회라 하거든요. 그때는 처음에 국회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2년마다 선거하는 건 좀 너무 자주 선거하는 거잖아. 뭐 임기가 뭐 이제 2년을 해야 할지 4년을 해야 할지 5년을 해야 할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보니까 4년이 가장 적당한 것 같기도 해요. 2년, 3년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미래통합당과 이제 민주당 양대당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 바로 앞전 2015년도에 딱 이제 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쭉 이렇게 있을 때, 야, 지금 이 국회는 왠지 모르게 굉장히 긴 것 같다. 굉장히 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뭐 나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번에는 굉장히 긴 것 같다 해서, 야, 4년이 꼭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2년 동안 임기가 2년이었고요. 그래서 1950년도에 다시 또 선거를 하게 돼요. 총선을 하게 돼요. 그것도 봄에 4월 달일 것 같아요. 봄에 선거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6.25 사변이 일어나죠. 선거를 딱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민당인가 그랬는데 한민당이 우수수수 다 떨어졌거든요. 1950년도에 6.25 바로 직전 전부 다 떨어졌어. 이제 야당이 이제 이렇게 야당이 대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은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뽑았어요. 국민이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52년도가 이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임기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4년 중임제를 했거든요. 1948년도에 당선될 때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그렇게 대통령을 뽑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52년도에는 국회의원들이 또 뽑게 되는데 다수의 국회의원이 상대당이야. 자기 당이 아니야.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뭐 이렇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국민적으로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죠. 1950년도에 6.25 사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한국전쟁은 53년까지잖아요. 52년도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 그때 이제 국회가 52년도에 부산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산에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회기 중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다 모았어요. 모으는 과정에서 무력을 탱크를 갖다가 총을 갖다 국회의원들 다 타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를 포크레인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개헌을 해요.
헌법을 고쳐요. 52년도에 전쟁 중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압박해서 어, 개헌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개혁했냐면 딱 한 가지만 개헌했어요. 그러니까 참 의도적인 거지. 발췌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하는 그런 개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87년에 우리가 국민투표로 이렇게 총선으로 정말 국민투표로 하는 87년에 굉장한 성과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뽑다가 52년도에 헌법을 바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놔뒀으면 자기가 어떻게 대통령 못 되니까 바꿔가지고요. 52년도에 선거를 하게 돼요. 아니 전쟁 중인데 선거를 어떻게 했지? 하여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52년도에 다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56년도에 또 이제 예, 그 임기가 끝나잖아요. 본래 대통령 이제 중임제니까 3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2번밖에 못했어. 3번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56년도에 또 다시 또 개헌을 또 52년도에 개헌을 하게 돼요. 그게 유명한 4.4.5입 개헌이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국회를 압박해서 해가지고 이제 개헌을 해서 3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56년에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는데 상대 후보가 신익희 후보인가 그래. 근데 이 신익희 후보가 이렇게 나주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 심장마비로 죽어. 야, 이거, 아니, 가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뭐 선거를 했다 하면 또 상대하고 뭐가 했다 하면 다 죽어나가. 그 전에 김구 선생님도 죽어나, 여운현 선생도 죽어, 신익희 후보도 죽어. 나중에 60년도에 이제 이렇게 또 선거를 또 하게 되는데 조봉암 선생 그 앞전에 죽고, 예, 누구야, 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60년도에 상대 후보가 있었거든요. 내내 이제 4.3 사건 경부국장 하던 어, 그, 하여튼 있어. 조병옥, 그래, 조병옥 그분을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병옥이라는 이 사람도, 병 걸려가지고 미국 가서 이렇게 수술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승만 대통령은 참 신기해. 이승만과 경쟁 한 명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제 일부러 죽인 건지, 아니면 경쟁하면 저절로 죽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56년에도 다시 또 당선이 되고 60년에도 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60년의 선거는 정말 3.15 부정선거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벌써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85세가 됐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부통령은 이기붕을 뽑자. 또 상대는 조병옥하고 그 밑에 이제 장면 후보였거든요.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선거 결과가 이승만 대통령이 90%가 나와요. 89%, 89%가 나오고 이기붕 대통령이 88%, 78%, 79%가 나와. 본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90% 나오고 이렇게 이기붕 부통령이 88%, 뭐 거의 90%에 육박하게 나왔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선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 40% 정도는 만들어 놔. 그리고 밤중에 또 바뀌는 표가 있고요. 또 이미 찍은 표를 막 해가지고 피아노 표라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여기저기 찍어서 사표로 만들게 되고 하여간에 이 부정선거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4.19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가만 보면 이제 이렇게 헌법을 바꿔가면서 52년에 바꿨죠? 56년에 바꿨죠. 2번이나 바꿔가면서 이제 대통령을 계속 왕처럼 본인이 스스로 왕이라고. 본래 이승만 대통령이요. 출신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대왕을 별로 싫어했대. 세종대왕 별로 안 좋아했대. 그냥 이제 야사의 여사. 어,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양녕대군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양녕, 그 세종대왕이 형 있잖아. 형의 후손이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이승만이었다는 거지. 몰락한 양반이었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머리가 천재고 말을 억수로 잘했거든요. 언어 천재였어요. 미국에서도 영어를 엄청 잘했잖아. 예, 그래서 본인이 출세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왕족인 거예요, 왕족. 그래,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 않고 본인이 왕에 등극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봉건국가, 왕이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 그 고종 황제가 죽고 나서 일제시대 때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 해가지고 뭐 대통령제 뭐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잖아요. 거기에 뭐 경무국장에 누구 뭐 이렇게 내각을 다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요, 다시 또 왕정을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심지어 그런 종교까지 만들어졌죠. 차천자가 만든 보천교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600만 명의 신도가 있었다는 거잖아. 차천자, 스스로 천자라는 거야. 이제 고종 황제를 이을 천자는 나다 해가지고 차천자가 나타나가지고 600만 명의 신도를 이렇게 일제시대 내내 계속 그렇게 했었다라고 그러죠. 그래 이제 헌법을 바꿔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적지 않게 있어요. 지금도 21세기에 지금도 보면 중국 같은 데 보세요. 중국이 시진핑이 거의 지금 독재 체제로 거의 자기들 거의 거기에 헌법에 준하는 그 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연임을 하고 있거든요. 본래 이렇게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지만 장기 집권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정권을 내려놓고 하는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다시 또 재집권하고 막 그랬지만 그 이후에 덩샤오평이 굉장히 이렇게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열고 경제를 열고 개혁을 추진을 했는데요. 정치 개혁을 단행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10년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법을 완전히 탁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산당의 체계가 굉장히 이렇게 촘촘촘촘해서 그냥 지금 공산당 딱 들어가서 내가 권력을 누구 밑에 줄 서가지고 권력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서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와서 또 인맥을 쌓아와서 서기장이 되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덩샤오핑이 만든 공산당 제도는 어찌 보면 좀 이상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됐다가 좀 잘해서 한 이제 2번 국회의원 하고 나서 딱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의 그거는 아래부터 차곡차곡 밟아가지고 10년, 20년 그 분야에 계속 쌓고 해가지고 경쟁자를 밀치고 본인이 서기장까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게 시진핑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시진핑이. 그런데 그 모든 제도들을 시진핑이 슉 바꿔가지고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데 바꿔가지고 본인이 지금 장기 집권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좀 개방하는 듯이 가다가 다시 이렇게 그 공산화가 더욱더 강해지는 듯한 더 독재적인 듯한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홍콩에서 저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래요. 러시아도 보면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지?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러시아 대통령도 벌써 지금 이제 10년, 20년을 해먹고 있거든요. 옛날 이제 이렇게 스탈린 이후로 스탈린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올해인가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선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때 헌법으로는 되지 않는데 개헌까지 해가면서 다시 또 집권하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특이한 것은 러시아 사람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시진핑을 지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론조사가 안 되니까. 근데, 러시아는 안 그래. 러시아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엄청 신임하고 있고, 거기 거의 뭐 종교 수준이에요. 되게 추앙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러시아가 80년대부터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나중에 이제 말아먹잖아, 이제 러시아를. 그래서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는 뭐 거의 뭐 러시아가 힘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 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점점 이렇게 뭔가 좀 돼가는 것 같고 힘도 세지고 미국하고 전에는 90년대만 해도 거의 뭐 미국에 완전히 이렇게 당해가지고 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미국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유가 전쟁도 그렇잖아요. 유가 전쟁도 러시아가 지금 한 방 빵 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고 막 이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또 싸우겠다는 거지 러시아는 지금 감산 합의를 하긴 했지만 감산 합의가 좀 터무니없이 좀 적어가지고 지금 기름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신기하게도 독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자 중에 그런 독재자는 잘 없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빼고는 이제 잘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일본도 좀 그런 경향이 좀 보이죠. 일본도 이제 아베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하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본의 우파들은 굉장히 아베를 추앙하고 이렇게 하긴 해도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해요.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번 선거를 해서 2번 정도 당선하고 그만두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이제 3선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만 하고 오바마도 인기가 좋아도 2번만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역사가 계속 지켜질 수 있었냐? 2차 대전 루즈벨트 말고는 계속해서 한 번 또는 2번 그것을 이렇게 깨진 적이 없어요. 이게 독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냥 계속 해먹을 거야라고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야. 이게 미국의 힘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처음에 이 조지 원시턴이 이제 그 헌법 만들었던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하잖아요. 그리고 2번까지 해. 그리고 3번을 사람들이 아니 뭐 새로 헌법도 만들고 미국도 새로 독립도 시켰으니까 좀 더 한 번 더 하세요. 좀 더 해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권유했다는 거지. 근데 조지 워싱턴이 딱 잘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만든 헌법인데 내가 부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2번만 하고 딱 끊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연이어서 대통령 한 사람이 내내 같이 이제 개국 공신들이야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2번째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도 이제 두 번 만기를 했어. 그래서 한 번 더 하세요. 그럴 수 있죠. 본래 이제 선거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권력이라는 것은 묘해가지고 내 뒤에 딸린 식구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 뒤에 딸린 식구들이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이러면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토마스 제퍼슨도 2번 하고 그냥 내려놨어요. 참 이런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고 반드시 그래야 돼.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잘한 것도 있겠죠. 저는 뭐 잘못한 것만 계속 들어서 그런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 헌법을 2번이나 바꿔가면서 이 계속 연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신 분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이에요. 박 전 대통령도 헌법을 고쳐가면서 계속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비극을 불러오게 되고 대한민국의 비극이 거기서 계속 이승만 때부터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승만을 그치게 한 건 우리 4.19 이거로 인해서 그치게 됐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렇게 운동을 해서 성공한 이 역사 일의 최초예요. 역사 일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5천 년 역사 중에 왕을 국민들이 바꿨다? 그런 역사가 잘 없어요. 이 뭐 신라 시대 이런 때도 뭐 국민들이 뭘 만들어서 뭘 한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귀족들이 서로 지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자기들이 왕 되고 또 이 삼국 통일 지나서 이제 후삼국 때도 왕건이나 이제 뭐 견훤이나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한 거지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요. 또 이제 고려가 망할 때도 이성계가 나와서 이제 그 정도전을 비롯한 여러 개국 공신들과 함께 조선을 만들게 됐고요. 또 조선을 망하게 했던 이런 거는 일제가 와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했고요. 또 일제에서 독립하는 것도 이게 참 이제 우리가 독립한 게 또 아니야 보면. 그래 이제 이 우리가 스스로 뭘 해서 밀란을 일으켜서 밀란을 성공한 적도 잘 없어요. 진주 밀란, 뭐 동학, 뭐 홍건래난 정말 많은 난들이 있었는데 그 묘청의 난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거의 뭐 진압되고 전멸되고 이렇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민중들은 정말 계속 당하기만 하고 살았죠. 근데 이 1960년대 4월 19일 4.19 이거는 정말 혁명처럼 정권을 완전히 교체하게 됐죠. 그래서 성공한 민주주의 최초로 성공한 아주 대단히 이제 길이 역사에 남을 그런 일이죠. 그때 당시 그것도 좀 그래요. 3.15 부정선거가 얼마나 부정선거가 심하면 아니 지지율이 무슨 90%야. 이기붕을 찍었던 사람은 몇 명 없어. 그런데 80%야. 80%가 찍어 득표율이 80%예요. 78, 79%면 80%잖아. 그러니까 이기붕 찍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전부 다 득표율은 80%나가 됐으니까. 그래 이제 게다가 이제 그 3월 15일 되기 전에 2월 28일에 대구에서 조봉암 선생이 유세를 막 하게 되는데요. 장면 정부던가 장면 유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일요일 날 유세를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일요일 날 유세 이렇게 사람이 많이 가면 안 되잖아. 야당에서 뭐 하게 되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학교에 나오라고 등교령을 내리게 돼요. 등교령을. 그래 초, 중, 고, 대학교 전부 다 학교에 일요일 날 학교에 가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일요일 평일 날도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요일까지 학교 가면 불만이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때 2월 28일 날 일요일 날이었는데 등교령 내려서 학교 가니까 정말 학교 뭐해 뭐 할 게 없어요. 토끼나 잡으러 가자. 공부도 할 게 이게 너무나 이제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들고 나왔다니까요. 대학생들은 별로 안 나오고요. 중고생들이 시내로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이거 뭐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화가 날 만하지. 초중고 학생들이 화가 날 만해.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나중에 4.19까지 해서 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경찰이 발포를 하게 돼요, 세상에. 그래서 한 8명인가 죽어. 그, 그 난리통에. 그 이후로 이제 그게 전국적으로 쉽게 잘 퍼지지 않았는데요. 3.15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마산 지역에 이때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농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까 말한 그 8명이 거기서 죽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전주에서 이쪽 그 마산에, 마산 상고에 이렇게 이렇게 유학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실종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형하고 엄마랑 막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월 12일 날에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시신으로 떠오르게 돼요. 한쪽 눈에 그 맞아요. 김주열이요. 한쪽 눈에 이렇게 그 체류탄을 맞고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촉발돼서 서울까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4월 19일 날에 더 굉장히 4월 19일 날 물러난 건 아니에요, 이승만이. 4월 19일 날에 정말 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죽었어요. 발포 명령을 내려서 다다다다 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죽게 돼요. 그래서 피의 화요일이라고 그래, 그날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서울 시내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 이승만 편이 아니었는가 봐. 이승만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계엄군들이 전부 다 시민들 편을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탱크 타고 다니고 군인들이 그 농성하는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하기 싫은데 이제 외교부 장관이 와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인했어. 근데 그 다음 날도 내가 좀 꼭 사인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이승만을 등 돌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그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하와이로 가게 되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4.19는 정말 이제 혁명이 완수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이제 그 민주주의를 이루게 되는데 87년에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성공한 민주주의 그런 것은 민중의 기억 속에 남아서 정치인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해서 이제 여의도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87년에 다시 또 농성을 해서 전두환의 이제 이런 사과를 받고 개헌을 또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광장 정치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뭐 잘했든 잘못했든 역사에 대한 평가는 각자마다 소신대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다. 대한민국이 뭐 여당이 잘했든 뭐 이제 그 야당이 잘했든 여당이 잘했든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없이 시민들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시민들에 의해서 정치가 움직여지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민주주의로 점차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예전부터 어느 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어느 당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느 게 더 우리나라를 더 발전하게 만들까? 어느 당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아쉬운 게 많이 있죠. 뭐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아쉬운 게 많고요. 지금 통합당에 대해서도 아쉬운 게 많고요. 최소한 그런데 당면들은 잘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미국 같은 데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벌써 200년 동안 계속 민주당 공화당이잖아. 지금 너무 헷갈려. 석 달 만에 산에서 내려온 사람은 미래통합당이 뭐지? 또 미래자유당은 뭐지? 이게 뭐, 그나마 이제 민주당 쪽의 계열은 옛날부터 민주당이란 말들을 계속 써와가지고 이 당은 좀 이렇게 진보적인 당인갑다? 이런 게 있는데 보수적인 당은 한나라당이라고 했다가 신민당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또 새누리당이라고 했다가 또 자유한국당이라고 했다가 통합당 이래 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워요. 나는 미래통합당이 잘 되길 정말 바라거든요. 좋은 정책을 써서 국민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당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거 참 난감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의 당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의 당명은 정말 그냥 정말 민주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렇게 만든 당이라면 지지를 해, 저도. 근데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만들 때 그 이름은 이승만 당의 느낌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승만 당. 뭐지? 이승만, 이승만 당. 이 사람, 여기에 모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승만 당이지? 음, 역사인식이 전혀 안 돼 있나? 아니면 내가 역사인식이 잘못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그 당시에 많이 했었어요. 오늘 정말 사전 투표율이 26.7%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오늘 전 국민이 오늘 다 투표를 해서 민심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리고 또 이렇게 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던데 그제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까 유시민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유시민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갑다. 유시민은 본인은 그 정치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분위기를 확 바꾸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네. 그래서 유시민이 하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범여권 180석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예전에 그 한나라당도 그랬거든. 우리 180석 이상 뭐 하자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어느 당이든 자기 당이 많이 당선되면 되게 좋죠. 그런데 이렇게 통합당이 이제 선거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유시민이 그 말하기 전과 그 말하기 후로 완전히 바꿨죠. 유시민이 말하기 전에는 우리도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이다이로 붙어보자. 정권 심판하자. 다이다이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시민이 그 말 한 시점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 저쪽에 독재를 하면 안 돼. 일단 독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그 언더독 효과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동정표를 유발하는 그런 정책으로 훅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어요. 어느 당이든 본인이 이렇게 본인들이 성취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대한민국이 잘 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